그 여수에 사는 거사님인데 현재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은 벌써 오래전부터 이제 연불선을 하고 있었던 분인데, 그래서 이제 여수에서 한 번은 한 7, 8년 전인가 한 10년 전 가까이 버스로 한 차로 이제 올라왔더라고요. 올라와서 거기서 이제 허튼소리 좀 이렇게 해주고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그 수행을 할 수 있는 간단하게 그 가르침을 좀 녹음을 해서 보내달라. 그래서 그걸 보내줬어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계속 공부를 했대요. 그런데 한 사람이 얼마 전에 같이 이제 공부를 하던 도사님이 자기는 아공, 법공 다 초월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한 소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그분하고는 자기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공을 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나한테는 언어 문자 걸리지 않는다. 어떤 질문을 해도 그 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대답할 것도 없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아주 답답해서 이제 전화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수행 과정이라는 것이 이제 사람마다 근기에 좀 다르긴 한데, 정진을 열심히 하는 분들 가운데 이제 가끔 어떤 체험이라는 것이 이렇게 약하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약하게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 단계에서 자기는 아공법광을 다 체험했다. 이렇게 그 말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뭐 스님들도 그런 분들도 있고, 그 전에 지금은 이제 그 스님이 연세가 참 많으신데, 강원도 태백산에 이제 계셨던 스님인데, 대정법문을 참 많이 하셨던 스님이에요. 그래서 그 스님을 어떻게 보면 이제 대종공양을 가게 된 경우인데, 그분이 이제 조실로 이제 계셨으니까. 그래서 그 스님한테 이제 몇 번, 처음 뵈러 갔는데, 몇 가지 이제 질문을 툭툭 던져봤죠. 그랬더니, 나는 이미 이제 어떤 기자분한테 얘기를 한번 듣고 갔어요. 그 스님 아직 확철되고 안 했고,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듣고 갔기 때문에, 가서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 자꾸 다른 그 답을 하시더라고, 자꾸. 당신은, 그때 당시에 이제 신도분들하고 본구차 한 대로 올라갔으니까, 상당히 자존심이 좀 상했던 것 같아, 보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며칠 후에 어디 큰 법회가 있어서 가야 되는데, 그 법문 강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스님께서 그 대정법문 가시는데 미리 이렇게 자료를 내서 준비를 해서 가십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나는 준비를 해야 된대.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아니, 스님께서 본인은 4번 체험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라고, 4번을 체험을. 공해도를 4번을 체험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스님께서 첫 번째 체험은 뭐고 두 번째 체험은 뭡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는 경을 보다가 이렇게 공돌이를 깨달았대야. 그럼 두 번째는 뭘 보시고 그 공돌을 깨쳤습니까? 그랬더니, 두 번째는 이제 정진하는 가운데에서 또 체험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 번째는요, 그랬더니
세 번째도 정진하다 또 깨달았다고 해서 그러면은 성철 스님께서는 한 번 체험을 하면 더 이상의 체험할 게 없다고 말씀하는데 체험을 한 다음에도 뭐 체험할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참 그게 이제 다른 개인만 이렇게 내 혼자 갔으면 모르는데 신도들이 있으니까 그 자존심 상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내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서산 스님이 두 번을 공도를 체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그래서 그러면 성철 스님이 얘기하는 부분과 한 번 다 공해도를 깨쳤으면 더 이상 의심할 게 없지 않느냐고. 그러면 지금 가나선 하는, 그 스님 이제 가나선 하는 스님이니까, 그러면은 가나선을 하시는 분들이 한 번 공해도를 깨쳤으면은 거기서 의심할 게 있습니까? 그렇지. 여기서도 의심할 것이 있느냐. 그 의심한, 거기서 이제 말이 딱 막힐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도 다는 아니지만은 간허선을 하는 스님들 가운데 보면은 그런 말씀들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의심을 통해서 실상을 체험을 딱 하고 나면은 그때는 다 일체가 경계가 끊어진 거예요. 어느 문자나 끊어진 자리에서는 다시 의심할 것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청하스님하고 서웅스님하고 이제 원래 사습관이에요. 청하스님이 늦게 출가를 했고 그래서 청하스님의 은사스님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은사스님하고 서웅스님하고는 사형사제가냐. 은사스님의 동생빨이 되는 분이 서웅스님이었지. 서웅스님하고 청하스님하고 이렇게 이제 대립하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항상 서웅스님은 그 묵주를 있죠. 단주 있잖아요. 크게 이렇게 둥글게 크게 만드는 거. 그걸 이렇게 손에 잡고 계셨어요. 그러면은 그때에 이분이 관세음보살님을 하고 있었다고요. 모르는 분들은 서웅스님도 하두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거예요. 하두를. 의심해라. 근데 본인은 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분이 볼 때는 이게 안 맞잖아. 여기서 지금 앞서 설명드린 거하고 똑같은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서웅스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하두를 통해서 체험을 한 다음에는 보임 차원에서 연부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는 업을 밝히는 그런 수행을 이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걸 보임 수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한 번 하두를 통해서 체험을 했는데 그 이상의 하두가 또 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의심할 게 없는데 그걸 끊어진 거예요. 한 번 체험하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보통 다란히 주력을 한다든가 연불 수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근대 이제 고승들 가운데도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하두를 통해서 깨친 다음에는 보임 차원에서 연불을 이렇게 이제 하셨던 경우였어요. 근데 그렇게 하두를 통해서 눈을 뜨신 어른들이 처음부터 연불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하두는 어쨌든 간에 마음을 집중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는 완벽한 수행법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의심만 되면 한 생각이 계속 의심 속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의심하는 순간이 집중이 되는 거야. 의심하는 순간이. 그것은 마음을 집중시키기 위한 방편인 거지 하두를 들어야만 하고 깨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남방불교권의 수행 방법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들어와 있다 보니까 화두에 대한 매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젊은 성도한테는. 이게 이제 전에 그 스님들 가운데는 대부분 한문권이었단 말이에요. 한문. 근데 한문을 모르는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경 같은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경을.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가운데서 스승이나 아니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도를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선이 다는 아니지만 통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출가하기 전에 이미 상당한 어떤 그 지식을, 이론적인 불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절에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들어와 있으니까 이미 학문적으로 다 이게 선에 대한 이해를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니까 의심이 일어나질 않아요. 의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하도 가나선 하는 스님들이 없다, 이게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남방불급권의 그 수행법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닌데, 단 한 가지, 마음을 집중시키는 것이 깨침의 근간이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는, 어쨌든 간에 뭘 어떤 생각을 하든 간에 그것이 집중이 돼야만이 본래의 자성을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여수의 그 고사님도 지금은 아까 나름대로 한 소식했던 고사님이 관세음보살 들어마실 때 뱉으면서 관보살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거사님 얘기가 들어마실 때 알아차리고 뱉을 때 알아차리고 이렇게 수행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것이 맞는 것 같다. 이것만이 최고다는 생각이 든다 이게요. 근데 그분은 그게 맞을 수는 있어요. 집중이 된다면 그건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야. 근데 이것이 꼭 옳다고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이 꼭 옳다 주장을 하면. 사람마다 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근기라는 것은 과거생에 수행을 했던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생에 어떤 수행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금생에 와서 다시 수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과거생에 내가 했던 것이 금생에 편한 거예요. 그걸 근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생에 낮은 차원에서만 얘기했던 사람은 금생에 와서 선에 대한 이해를 쉽게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동국대에서도 강의를 많이 했던 그 거사님인데,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절에를 왔던, 난 몰랐어요. 누군지를 모르고 왔는데 와서 우리 한국 불교에 대한 부분을 막 지금 비난 같은 식으로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 변질이 됐다. 지금의 미얀마나 태국이나 이쪽에 있는 그 경을, 그 사람들이 보는 경이 지금 달라에마 있는데 그 티베트, 거기에 있는 경이 순수한 원전이라는 거야. 그렇게 우기더라고요. 처음에 와서.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럴 수는 있지. 왜냐면은 중국을 경유해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산스크리트어를 중국에서 한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약간 변질 줄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분이 주장하는 것이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깨달음을 위한 말씀이 아니냐. 남방불급권을 방법으로 수행을 해서 깨치는 거나, 지금 대승을 당신이 말하는 많이 와전됐다고 하는 현재 대승불기 경전이나, 그러니까 지금의 미얀마 쪽이나
지금 티베트 쪽에는 금강경에 대한 이해를 못해요, 그 사람들이. 그런 경이 있느냐고 다 얘기할 정도니까, 그 사람들이. 예. 너무 지금 이 괴리라는 것이 너무 커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대성불교권에서는 이 금강경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금강경에 대한 물으면은 그 사람들은 몰라요. 금강경이 있느냐 이렇게 물을 정도니까. 그래서 중국 스님들, 한국 스님들, 일본 스님들은 이 삼국의 스님들이 같이 모여서 법회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같이 통할 수 있는 것이 반야신경밖에 없어요. 반야신경. 반야신경은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건 다 이유잖아요. 근데 이게 웃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했던 반야신경 독경의 음률이나 중국 스님이 하는 반야신경, 일본 스님이 하는 반야신경이 이 음률이 틀려요. 틀려. 들으면은 뭐 막자식을 하는 소리로 이렇게 들린다 이거죠. 굉장히 재밌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게. 같은 한문을 똑같이 읽는데도 이 발음 자체가 틀리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야신경 자체 놓고도 미얀마나 지금 티베트 쪽에서는 그런 게 있느냐 할 정도로 질문을 하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 남방불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게 부처님의 원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래 그 방법을 통해서 깨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냐. 그러니까 대성 쪽에서 당신들이 많이 와전됐다고 하는 이 경을 통해서도 깨치는 건 목적이라면 다른 건 아니다. 그렇게 보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부처님께서 달을 가르쳤는데 달은 보지 못하고 손가락만 보고 끄달려 가는 걸 지금 얘기, 정치인들이 간혹 이거 인용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예? 정치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일생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달을 가르쳐서요. 달을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달이. 예?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마음을. 이게 이 경을 통해서 오직 하나의 마음도리만 이렇게 일러주려고 평생을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은 보지 못하고 문자에만 끄달려 가는 걸 지적을 하는 것이 바로 달은 보지 못하고 손가락만 보고 끄달려 가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왜 그런 거 하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도 산스크리어를 중국을 경에서 올라왔잖아요. 여기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경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경보다 일반의 의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이우고 있는 나무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나무 아니면은 달마, 이런 어음 자체가 어떻게 해서 범어에서는 다르마라고 그러는데 다르마가 법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르마가 왜 중국을 경우 한국의 불교는 어떻게 달마하고 얘기가 나오냐, 달마가. 그러니까 남방불교권에 있던 분들이 한국에 와서 다르마를 달마라고 이렇게 발음하니까 그 사람들이 할 때는 뭐가 왜곡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뭐가 잘못됐다. 그러나 달마든 다르마든 본래 뜻은 법이라고 봤을 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데 문자나 소리에만 보고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 하면 잘못된 거라는 얘기죠. 지금 만약에 지금 이 직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이제 전 세계에 좀 알릴 수 있을까? 뭐 청주에는 기대를 내가 포기했던 경우, 그래서 직지 내용을 좀 전 세계로 좀 알려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영어로 다 영작을 했잖아요. 한 권을, 3권을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지금
그 영어를 하는 분들도 이걸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해놓은 것을. 근데 그것도 가장 내가 부탁한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을 해라. 거기에 지금 부처님 명호를 다 빼라고 그랬어요. 그냥 부처라는 명호를 빼고 성인이라는 표현을 써라. 성인이라는 표현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우리나라 한국의 교수들도, 영문학 교수들도 그걸 몰라요. 근데 한국에서 불교를 한 10년 이상을 송광세에서 선방에서 수행을 하고 구산스님 밑에서 공부를 했던 분, 이분은 지금의 전 세계의 문학 박사, 불교의 박사예요. 지금 현재 미국에 있거든. 그분한테 이걸 보내줬더니 그 사람 얘기는 이거 뭐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영어래. 그 사람은. 왜냐? 그 사람은 불교에 대한 깊이를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가장 쉬운 영어를 할 수 있는 분들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걸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왔을 때는 너무 또 낮은 수준이야.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번역을 하는 영작을 지금 우리말로 해놓은 걸 영어로 표현을 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영어권에서 쓰지 않았던 그런 표현들을 만들어내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엔날라 행사도 이번 주 일요일까지 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책이 오늘까지 한 500부 이상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많이 배포가 된 거죠, 현재는. 그리고 이렇게 주소를 이렇게 보니까 뭐 우리나라 전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다 지금 이렇게 보급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101쪽에 백장선사가 대중들에게 가르쳤다. 때가 낀 옷을 빨듯이 공부를 해야 한다. 때가 끼어 있는 그 옷을 빨래를 할 때 더 정성을 기울여서 해야 되겠죠. 뭐 지금이야 뭐 세탁소에 막 이렇게 돌리제끼니까 그때 당시에는 다 뭐 개울가에 가서 이거 막 빨래질을 방맹이질을 하면서 이렇게 빨았단 말이에요. 정성껏.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여기서 앞서 신령스러운 광채가 한 물건이 있는데, 주로 우리나라 선사들이 이걸 인용을 참 많이 했어요. 한 물건이 있는데 이렇게 해요. 한 물건이 있는데 신령스러운 광채가 스스로 빛나서 육군과 육진을 멀리 벗어나고 본체가 참모습을 드러낸다. 문자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걸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근데 고성들 가운데도. 그러니까 본래의 그 청정한 진여 자성을 무언가에 의해서 망상에 의해서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옷을 입고 다니다 보면 때가 끼듯이 비유를 한다면은 우리의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롱한 구슬과 같은 거예요. 아주 영롱한 구슬. 근데 이 영롱한 구슬이 주인을 잃고 막 굴러다니다면은 때가 껴서 구슬의 제 기능을 못할 수 있잖아요. 때가 잔뜩 끼면은. 영롱한 빛이 나던 구슬이 이렇게 저렇게 막 굴러다니다가 그만 때가 껴서 영롱한 빛을 발하질 못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라 그런 얘기죠. 때가 꼈다고 해서 본래의 구슬의 기능은 영롱한 빛은 없어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구슬에 끼어 있는 때를 벗겨내는 것이 이것이 수행이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해시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불성의 본래의 진여 자성은 365일 아주 영롱한 빛을 지금 발하고 있는데 그 빛을 우리는 과거로부터 수없는 윤회 가운데에서 망상에 의해서 이렇게 가려지게 되는 때가 낀 거야. 그 때가 낀 놈을 수행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벗겨낸다. 그래서 사찰은 세탁소와 같은 곳이다. 사찰이라는 곳은. 사찰은 바로 마음의 번뇌 가리고 있는, 지저불성을 가리고 있는 번뇌를 녹이는 공간이 바로 절이다. 그런 얘기죠. 세탁소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도 경계에 끄달려 가고 있는지 아닌지는 남들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낱낱이 알고 있거든요. 자기 스스로. 그렇다면 아직도 경계를 공으로 보지 못하고 끄달려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음에 아직도 번뇌가 가려져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 마음의 진여 자성을 가리고 있는 번뇌를 녹이는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도 나는 안 하겠다. 때가 낀 옷은 빨듯이 공부를 한다. 옷은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고, 비유를 한 겁니다. 마음은 본래부터 있는 것이고, 때는 밖에서부터 온 것이다. 망상은 밖으로부터 밖을 상대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런 얘기죠. 보고 들은 일체의 있는 거와 없는 거와 소리나 형상에 관한 말씀은 마치 기름때와도 같으니, 기름때, 이 기름때는 쉽게 벗겨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마음이 6가지 기관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보고 막 어떤 것이 유난히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더 이렇게 집착.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한데, 돈에 유독 집착하는 사람이 있고, 또 명예에 집착이 강한 분이 있어요. 또 유난히 외로움에 시달린 분이 또 있어요. 따로 있어. 그러니까 사람마다 근기가 다 달라요. 이런 부분에 한번 내가 물들어 놓으면은, 집착을 해서 물들어 놓으면은 그게 기름때와 같다 그런 얘기죠. 이거 잘 빨아도 쉽게 잘, 옛날에 뭐 찬물에다 이렇게 막 했던 데는 때가 잘 벗기지 않잖아요. 그만치 우리가 과거로부터 집착해 놓은 것은 또 태어나도 그쪽을 또 집착을 해요. 그게 계속 익숙해 놓은 거야, 과거로부터. 그 부분을 씻겨내는 일이 정말로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절대로 마음이 머물게 하지 말라. 그래서 그 한 번 집착을 해서 해놓은 것은 아주 기름때와 같이 아주 그냥 잘 닦이지도 않은 것이 이제 집착에 의해서 오는 거니까 그 마음에 집착을 너무 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냥 다 놔버리고 인연을 따라야 돼요. 인연을. 첫 번째 화요일 날 그 부시장님이 그때 뭐 걸어온 인생담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이제 인생 카페를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인생 카페라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무슨 뭐 인연이 있어서 인생 카페라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누구나 다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했어요. 이력은 화려한데
그분의 그 삶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굴곡이 심했더라고요. 살아온 과정들이. 근데 그 말씀 중에 이제 다른 분의 예를 들어서 그 말씀한 중에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아마 여기에 기름때를 비유하지는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어렵게 이제 가난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분들이 부부로 만나가지고 집도 얻고 이렇게 새빵살이를 이제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몇 년 내에 집을 사서 좋은 집을 사서 이사를 가자, 그런 목표를 두고 먹는 거 입는 것도 아껴가면서 열심히 부부가 노력에 돈을 모았다 이게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집착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8년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노력해서 모아놨어.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알게 모르게 주위 사람들을 상처를 주면서 가고 있는 거야. 예? 그걸 못 봅니다. 앞만 보고 할 때는. 이게 기름때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한번 집착이 되면은 쉽게 못 벗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집을 이거 아파트를 살까? 일반 주택을 살까?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이제 일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인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거 주택을 사면은 청소해야 되고, 풀 뽑아야 되고, 이거 생각하면 또 머리가 아프거든.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자고 주장을 해요. 아파트는 청소하는 게 공간이 적으니까 쉽잖아요. 근데 남편은 생각이 또 다른 거지. 조그만 텃밭도 만들어 놓고, 꽃도 가꾸고, 어머님도 모시고, 이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또 있는 거예요. 남편은 나름대로. 근데 이런 데서 의견 충돌이 생기는 거죠. 왜냐? 오직 집을 사겠다는 그런 목적만 향해서 쭉 갔다가 거기서 살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지니까 다른 데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버는 과정에서 여자 쪽에서는 친정 부모가 있을 것이고, 시댁 쪽에는 시댁이 또 부모나 형제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돈을 목적을 두고 두 사람이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양쪽 집안을 분명히 뭔가 소홀하게 했던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충돌이 생기는 과정에서 네가 우리 엄마는 또 어떻게 했냐, 너는 장인 장모는 또 어떻게 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싸움이 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좋은 것이 아니다, 그 얘기죠. 내가 며칠 전에, 아마 여러분도 믿지 않을 거예요. 1000년 이상 묵은 인삼 들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못 믿겠죠? 그래서 처음에 지금 통영으로 이사를 간 거사님이 저를 와서 사진을 이렇게 카톡에다 스마트폰에 찍은 사진을 쭉 보여주는데, 이게 뭐야? 이게 내두가요, 용처럼 엄청나게 연결이 됐어요. 놀랄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의심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와서 산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나보고. 산삼이라고. 그래서, 아니, 이게 인삼이지, 아니, 인삼은 도라지 아니야? 했더니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그분이 요만한 조각을 장모님이 이 폐암이 지금 3기래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요만치 조각을 5조각인가 이렇게 잘라주더래요. 그 5조각 가운데 나를 한 조각을 주는 거야. 이게 1000년 묵은 산삼이다. 그래서 내가 이 도라지지 무슨 이게 산삼이냐고요. 그랬더니, 글쎄 나도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스님이 드셔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그렇게 약성이 강한 거 처음 봤어요. 목구멍이 여기, 이렇게, 이런데 여기가
그 아린 정사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 이 등 쪽까지도 뭔가 이렇게 쑥 이렇게 풀리는 느낌. 제가 몸이 약해서 이렇게 한기가 이제 가끔 춤에 이렇게 오싹오싹해지잖아요. 그 정사가 심했어요, 제가.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막 궁금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천년 이상 묵은 산삼이 있는 것인가? 이제 궁금해서 그걸 찾아갔죠. 찾아갔는데, 그 전시장처럼 해놨어요. 그 산삼을, 어떻든 다양한 그 산삼의 종류를 연도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양을 술을 다 담아놓은 거야. 근데 그 가운데는 정말로 몇천 년 된다고 하는 산삼을 이렇게 담아놓은 게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이 계속 생기는 거야. 이거 어떻게 산삼이 이게 100년 됐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게 1000년이 됐다는 말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자기도 이게 1000년 이상 됐대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그랬더니 요즘은 이제 탄소 측정을 통해서요. 다 가능합니다. 지금 연도 측정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절차를 다 확인을 한 거래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돌아보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 산삼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과정에서, 산삼들이 다양하니까, 이렇게 자라는 과정에서 니두가 생긴 부분들이, 그와 똑같이 생긴 부분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게. 그게 점점 세월이 가면서 내두가 계속 생기는 거야. 야, 약성이 보통이 아닙니다. 막 어지러워요. 어지러워서 잠깐만 쓰러질 것 정도야. 저기 한 분들은 땀이 쭉 나는 분도 있대요. 땀이 나면서 몸에 있는 독소들이 배출되면서 그걸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명현 현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약을 다루는 분들은 대부분 한약을 먹어서 어떤 그런 명현 반응이 일어나야지 약효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원래. 근데 이게 불교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해박합니다. 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고 이제 거기는 이상한 돌을 어서 갖다 놔서 거기다 생긴 데가 보통 게 아니었다, 이렇게 보면은. 근데 거기다 방석도 깔아놓고 불절함도 놓고 이렇게 절을 할 수 있도록 해놨어. 그래서 우리는 사실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가격이잖아요. 그 천년 묵은 가격이 얼마이냐니까 30조가 넘는데. 30조가 넘는다는 거예요, 30조가. 예. 그래서 안 판다는 거야, 이걸 안 판대요. 이제 그렇게 오래된 산삼들이 여러 개야. 술에다. 이제 술에 담아 놓지 않은 것을 견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 내놓더라고요. 다 내놓는데, 일단 약성에 대해서는 놀랍잖아요. 내가 직접 이제 체험을 했다 보니까 이게 의심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그 술에 담아 놓지 않은 뭐 1000년 이상 됐던 걸 이제 냉장고에 이렇게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뿌리 약초 같은 경우는 말릴수록 약성이 더 강해지는 경우입니다.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약성이 더 강해진다고 보는 거예요, 한약에서는. 근데 가늘한 뿌리를 바른 걸 잘라주는데, 그 조그만 데는 목구멍이 그냥 샤합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불교적 얘기도 하고 앞으로 자기가 뭐 어떤 그런 원력이 이제 있다는 얘기를 막 하는데 좀 황당한 얘기를 이제 막긴 하네요. 그래서 뭐 돈이 이게 뭐 수십조가 뭐 넘잖아요. 이게 지금 거기 있는 게. 근데 자기 여동생이 미모가 뛰어난 줄 모르는데 삼성가에 둘째 부인을 지금 가 있는 동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싶으면은 다 자기는 샀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분의 말을 통해서는 이분이 육거리에서 아버지 때 했던 거랍니다, 이게. 아버지 때부터.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 얘기로는 어떻게 가서 이게 캤다고 그래요. 이 2년의 경우에 2년 동안을 그 한 군데서 나온 거래요. 주변에서 2년 동안을 캤다요. 다치지 않기 위해서 캐기 위해서. 지금도 문이 그 등성이 너머에 뭐 큰 공간을 뭐 1000리평을 지금 해놔가지고 거기다 천년 묵은 그 산삼의 싹을 발효시켜가지고 그걸 지금 키우고 있대요. 1000평 이상 넘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그 잎사귀를 따서 아마 액기스를 내린 것 같아요. 액기스를 내려서 그걸 폐기로 이렇게 해서 그걸 한 팔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견본으로 그걸 2팩을 날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페트병 큰 거에다가 좀 마시고도 거기다 타래요. 타서 내가 2병을 마셔봤는데 잎사귀인데도 약성이 굉장합니다. 향이. 잎사귀도 맞는 액기스인데도. 이만한 페트병에 해석을 시킨 건데도 목구멍이 쫙 느낌 와요. 그 정도로. 그래서 뭐 법주사에다가도 뭐 이제 거기다가 그 1000년 묵은 이상 묵은 산상을 어떻게 좀 배양을 하든지 뭐 해가지고서 어떻게 하겠다고 이제 말은 하긴 하는데 그래서 내가 궁금해가지고 순간적으로 관을 딱 해봤어요. 관을 딱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몇 단지도 모르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10만이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스님이 한 분이 들어앉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불교 공부를 체계적으로 안 했대요. 안 하는데 선에 대한 깊이를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는지 보통 성을 가면 진짜 당했다 했던 생각이 들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맞대요 다. 나한테는 이런 분이 와 있대요. 이게. 이런 분이 자기한테는 와 있대요. 그래서 내가 1000년 묵은 산삼이라도 약이 될 수 있고 그 독이 될 수 있다. 이 말을 탁 던졌는데 그때부터 인상이 싹 바뀌더라고. 이거 뭐 한 번도 병이 든 사람 한 번도 없다.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얘기에는 설명을 하려고 하더니 양반이 말을 틈을 안 줘요. 자기 말만 계속 막 열굴해서.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도 그걸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어요. 혹시 누가 들어와서 자기를 해칠까봐 위협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더라고, 그걸. 그러니까 아무리 정거래도 그걸로 인해서 목숨의 위협을 당했을 때는 그게 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차원의 얘기를 설명을 해주랬더니 말을 틈을 안 줘. 그러니까 자기한테 위협을 하는 분이 많대요, 지금도. 그냥 이중으로 해놨어, 이중으로다가. 지금은 이제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이제 카메라를, 요즘은 하수가 굉장히 밝은 그 카메라가 나와요, 요즘은요. 그런데도 문제가 뭐냐면은, 모자를 쓰고 이 앞면을 딱, 눈만 딱 내놓으면은 어떤 놈인지 몰라. 모릅니다. 사찰에 와가지고 막 불전 털어가는 놈들이 복면을 하고 눈만 깜빡 내놓고서 와서 할보를 내도 얼굴이 확인 안 되니까 소용이 없어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 만약에 들어와서 위협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뭐 조단으로 그 나오는 그런 고가의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정말로 항상 진짜 걱정되죠, 자기도. 외출했다 오면은 혹시 뭐 옛날에 한국은행도 그거 벽을 뚫고 이렇게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다 그러더라고. 근데 한국은행을 그 일제강점기 때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핸드 그 드릴로다가 하루 종일 걔도 산산대 입장을 못 듣는데요. 얼마나 단단하게 해놨는지. 그 벽을요. 예. 아마 못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결국을 못 듣는답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그분들이 지진이 많은 나라이다 보니까 건물을 짓든 아니면 어떤 토목공사를 할 때는 이 사람은 비율을 완벽하게 해서 하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기계를 써봐도 일제를 써보면은 뭔가 분명히 달라요.
톱날을 있잖아요. 톱날. 원형 톱날. 이렇게 밀어서 하는 거 있는데, 국산은요, 그때 당시에 모르겠어요. 지금은 나아지는 모르는데, 송진 같은 걸 못 들봐서 찌그러져, 그냥 톱날이 팍팍 찌그러져. 국산은요. 근데 일제는 톱날에다가 이렇게 밀고 나가도 송진 있는 것도 그냥 다 쳐나가거든요. 그만치 그분들의 어떤 그 지형적인 영향으로 모든 걸 이렇게 할 때 완벽하게 그 사람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한국인들도 어떤 그 공산품을 찾을 때는 역시 일제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일제를. 기술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새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도, 이 볼펜심도요, 이 안에 동그란 거 있잖아. 이거 다 수입한답니다. 일제랍니다. 이게 전부 다. 예. 우리나라는 이게 뭔지 이게 그렇게 단단하게 못 만들었는데, 이걸. 우리가 계속 쓰면 이게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안 닿네요. 내가 이걸 경험을 했던 사람이잖아. 일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한참 좀 헛된 행동을 하고 다녔던 때가 있었어요. 미친 짓을 하고 다녔던 때가 있거든. 아마 몇 번 얘기했잖아요. 공주에 금캐로 다닐 때. 지금 그 자료가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지형적인 조건이 배를, 그때는 다 돛담배를 이용했잖아요. 일제 강점기 때 강을 이용을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금의 질이 상당히 좋답니다. 우리나라 금이.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우리 한국을 이용해가지고, 전라도 전북 거기 어디 무슨 재련소에서 거기서 재련을 해가지고 이 공주의 지금은 이제 곤마루라고 알려진 곳인데 거기다 지하에다가 1000톤이 넘는 양을 지하에다 매장을 시킨 게 있어요. 그 양이 엄청나거든요. 백금도 있거든요. 백금도. 야, 이게 믿어지지 않는 얘기인데 최면을 딱 걸어가지고 땅속을 들여다보려면은 거기에 박스들이 보이는 거야. 지금은 독일제 있잖아요. 독일제 지하 탐지기, 독일제 전부 다. 우리나라 건 그런 거 없어. 안 나와. 독일제가 땅 지하 탐지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밑에 들여다보는 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도 미친 듯 하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도. 공주, 지금도요. 얼마 전에 사고가 한번 나가지고 한 사람이 죽었더라고. 포크레인 기사가. 한번 방송에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걸 주관했던 분들이 엘레도를 가지고 이걸 찾는 분이 나오더라고, 이게. 엘레도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 이게 막 바뀌니까. 그러니까 그 SBS인가? 거기서 기자들이 금반지를 땅속에다 묻어놔. 미리 묻어놓고 찾아보라고 시켜요. 못 찾아. 찾질 못해요. 하는 말이 위에 큰 전선이 흐르고 있거든요. 이 전자파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는 거야. 이렇게 별명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일제강점기 때의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지금 곤마루 앞 강이요. 그전에는 깊이가 한 100m 이상 됐었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수위가 굉장히 올라온 거죠. 복사가 막 차면서 수위가 굉장히 올라온 거야. 그전에는 곰이 살던 그 굴들이 강을 이렇게 이용할 때 바로 이렇게 굴이 위에 있었답니다. 물 위 쪽에. 지금은 다 수장이 된 상태잖아요. 근데, 목회는 이유를 내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금을요, 어떻게 보이냐면, 체면 상태에서 이제 보라고 그러면은, 지금의 군용 박스 있잖아요. 거기 별이 하나 딱딱 찍혀 있습니다. 별이 하나. 그런 박스로 해서 이렇게 쟁여놨어요. 막, 많이 싸는 데는 5박스, 3박스, 이런 식으로 쭉. 한 군데 묻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게.
근데 묻어놓은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했냐면은, 지금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거기서 나온 시료를 의뢰를 했어요. 분석하는 데가. 분석했는데 그 사람들 얘기가 물질 하나는 없어졌대요. 거기에 백해하고 또 화강암을 분쇄를 하고, 이렇게 몇 가지를 이렇게 해서 그게 다져놓은 거라, 이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단단해진답니다, 더. 이런 공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핸드드릴 아니면 천공 있잖아요. 안반 뜯는 거. 그것도 부러집니다. 거기 들어가면, 대면은요. 그렇게 단단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캐서 들어간다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옆으로 이렇게 뚫고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시를 가서 의뢰를 했더니 이건 너무 완벽하게 해놨다는 거죠, 일본인들은.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서 그때 당시에 그 현장에서 일본인들 죽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도 그 공간을 못 떠나는 일본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독했던 사람들이. 그걸 못 떠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예.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기름때와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 집착을 하면은 그걸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분들 통해서 대화를 해보면은 실제로 금이 있는 건 맞는 거예요. 맞는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왜 이걸 일본으로 가지고 않고 왜 여기다 묻어놨냐 그랬더니 아시아권을 다 재패를 하려고 그랬대요. 일본의 원래가 그 목적이. 그런 다음에 이제 전후 북구비로 쓰기 위해서 상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 쪽에도 그렇고 지금 아시아권에도 상당히 많은 땅을 그렇게 다 땅속에 묻어놓은 거래요. 전쟁 이후에 그걸로 북구비를 쓰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 부시장님한테 내가 제주도에도 있어요. 제주 두 군데가 있어요. 제주도에. 예. 근데 한 곳에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한 곳은 일본인들이 미얀마나 태국이나 필리핀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보물급들을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좀 훔친 거죠. 다 그냥 강제로 뺏은 거지. 그걸 싣고 가다가 일본 해협이 막히면서 전쟁으로 인해서 막히면서 일본은 못 가니까 제주도 한쪽에다가 또 묻어놓은 게 있어요. 그게. 양이 보물들이 엄청난 양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걸 내가 언제 제주도 가면 그거 한번 일 처리를 해봐야 되겠다. 그때 당시에 내 목적은 다른 게 없었어요. 방송국 세우려고 청주에다가 불교방송국을 세우려고. 내가 불교방송 그때 당시 2년 가까이 강의를 했었거든요. 방송국에 가서. 너무 방송국이 그게 건물이 임대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으니까 청소도 안 하고 난방시설도 다 끊어놨어, 다. 그러니까 일반 석유를 떼요, 난방을. 그렇게 생활했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래.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내 개인적인 원력을 통해서 한번 그런 인연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한번 이걸 세워봐야 되겠다. 그런 목적을 여기 시작을 했던 거지, 사실은. 그래서요, 제가 체면세계라는 것은 여기서 시공을 초월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마음세계예요. 그러니까 아무리가 거리가 멀더라도 여기서 원쪽을 해서 그쪽을 쫙 땅속을 들여다보려면 땅속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속에까지도. 예. 거기에 불상도 있고, 하여튼간 금으로 된 어떤 그 보물급들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 그 얘기를 부시장한테 얘기했더니 그 소리 저도 들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 들었었대요. 참,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내가 이제 그런, 하여튼 저한테 사람들이 매달렸으니까 거기는 전국의 깡패들만 다 모이는 데나 전국의 깡패는 다 모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땅속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이제 우리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밖에. 그동안은 수없이 많은 분들이 다녀간 거예요, 거기를. 다녀갔는데 우리는 그 동굴을 위치를 정확히 그림을 그려서 어디에 있고 어디 있는 걸 다 이것을 표식을 해서 감독을 갖다 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하 탐지기를 본 거하고 너무 이게 유사하게 딱딱 표시를 해놨으니까 박스까지 우리 표시를 해서 갖다 줬어요, 내가. 그게 나한테 매달 수밖에 없었지, 그때 당시에. 저 복도에 가면은 사무실에 쭉 앉았다 쭉 나와서, 아이고, 큰 스님 오셨다고. 그 사람들하고는 정화를 시킨다는 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 다음 습관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떤 그 업자들 와서 이렇게 시킬 때 보면은 그 언어 표현이 아주 그 정화되지 않은 표현들을 진짜 너무 심하게 해요. 옆에서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내가 있으니까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는 막 칼 얘기를 막 해요. 그래, 제발 나 있을 땐 그 칼 얘기 하지 말고 좀 순하게 살자. 안 된대요, 자기들은. 습관처럼 그렇게 나온대, 자기들은. 그래서 그걸 허가를요, 6개월밖에 안 내줘요,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나와도 이거 정부 거예요. 나와도.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이 땅 속에 이게 몇 미터 밑에는 주인 내가 샀잖아요. 어느 정도 밑에 들어가서는 내 게 아니야, 내 땅이 아니야. 국가 거예요, 전부 다.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와도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그게. 그때 당시에 내가 그걸 한다니까 저한테 0.2%를 주더라고. 지분을 0.2%를 주는데 가만히 이제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웃음이 나오더라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내가 방송을 짓느냐 이렇게 혼자 생각을 했더니 우리 절에 나왔던 그때 여기 청주에서 그때 당시에 토목건 건축 일을 했던 분이 있어요. 청주 열성가락에 들어갔던 분이 있었어서 이동현 씨라고, 김동현 씨라고. 이분이 거기다 투자를 엄청 많이 했어요, 처음에. 이분이 왜 그러냐면 필리핀에 지금도 겨울에는 무조건 필리핀으로 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필리핀에 가서도 지금도 한국 사람들이 가서 금 캐는 분들이 여러 명 있답니다. 지금도 일제강점기 때 묻어놓던 거. 그래서 거기서 목숨 잃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목숨 잃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또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있고. 예, 필리핀 쪽에서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거기서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막 투자를 하더라고요. 다 날렸지 뭐. 이명박 씨가 막 4대강 공사 막 밀어붙이니까 이거 뭐 그다음부터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허가를. 엄청난 양을 흙을 그 멀리까지 강바닥에 막 산처럼 막 흙을 쌓는 다 원상복구 해놓는 거예요. 원상복구. 그때 참 애먹었습니다. 원상복구 해라고 했을 때. 그 사람도 많은 양을 투자를 해가지고 결국은 다 청주 사람들이 여러 명 했는데 다 저도 투자를 나중에 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분들의 그 심리를 이해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1%만 희망이 보여도 그 손을 못 넣기더라고. 0.2% 가지고는 도저히 큰 일을 못 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신협에 가서 그 신협의 이사장을 잘 아는가 가서 얘기를 했더니 지금 아무래도 보증을 2개를 세워줘야 된대요. 그래서 김동현 씨가 이제 서주고 그때 당 병천보살님이 서주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5천만 원을 거기서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했어요. 한 다음에 나중에 또 원상복구를 하는데 돈이 없다고 그 감독님이 와서 절에 와서 매달리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저도 한 7천만 원 이상을 거기다 했는데 나중에 5천만 원을 2년 갚아야 되는데 이게 죽겠더라고요. 신도도 얘기할 수는 없고 돈은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고백을 사실은 했죠. 힌두들 앞에서. 이렇게 돼서 내가 절돈을 그때 당시 이제 개인들이 있던 돈 2천만 원을 하고 나중에 이제 다 갚는다고 하는데 1,000만 원은 못 갚았어요. 절돈을 내가 이제 결국 내 양심적으로 1,200만 정도는 못 갚은 게 있죠.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이 사업하는 분들의 심리가 1%라는 희망이 있어도 그걸 손을 못 넣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끝까지 바닥을 칠 때까지 가게 되는
그 심리를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투자한 게 있으니까 쉽게 그걸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런 그 어떤 심리가 일어나더라고요. 야, 이거 끝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청주 사람 땅 팔아가지고 한 사람도 절단 났고, 이게 내가 9번짜리에도 목욕탕 한 사람이 있었어요, 목욕탕. 그 사람도 솔깃해가지고, 거기 그달려가지고, 조치원의 아버지 땅에 있던 1,600평을 팔아가지고, 그걸로다가 아주 홀랑 날렸어요. 좋은 경험을 저는 했죠, 그때 당시.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나중에, 이명박 씨가 이제 자를 내놓고 박근혜 당시에는 다시 시도를 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도 그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따끔하게 그냥, 아니거나 이런, 똑가지고 내가 목탁을 치고 했는데, 그렇게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거 뭐 되겠냐? 응? 발 갖다 놓고 목탁 치고, 떡 갖다 놓고 내가 목탁을 친 놈인데, 그래도 안 됐잖느냐. 그게 몇 님이로 되겠냐, 그게. 이것은 아무나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결론을 지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여기서 손을 뗀다. 방송이 뭐고 다 포기했다. 근데 국가에서 누가 공무원이 나서서 못합니다. 나설 수가 없어요. 왜 그때도 우리가 이 정도로 자료가 있고 하면은 뭐 한 부대가 들어와서 장비 가지고 들어오면은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걸 못할까? 만약에 실패를 했을 때는 그때는 그 사람 다 죽어요. 그러니까 선뜻 누가 나서질 못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우리나라요, 저 충남 쪽으로, 청양 쪽으로 어떤 사실을 끝내고 나면은 하여튼 그 어디 위치에 있는 거 다 찾아 돌아다녀 봤다니까. 정말 그때 당시에는 오후에는 무조건 밥 먹으면 돌아다녔어, 그쪽으로다가. 지금 여기 청주 부근에는 여기 가덕 있죠, 가덕. 예, 가덕에 금거리라 있죠, 금거리. 예, 금거리라는 데서 조금 올라가면 우측으로 지금 거기는 주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옆쪽으로 가면은 거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밑에 쪽에 흙이 돌이 엄청나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게 있어요. 거기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많은 양이 매장이 되지는 않아요. 거기는. 그렇다고 와서 뭐 허집으려고 하지 마세요. 꿈도 깨지 말고. 절대 그 사람들이, 이제 일본인들이 그렇게 쉽게 해놓지를 않았다는 거죠. 절대로. 예. 예. 그러니까 목표를 하는 것이 결국은 그걸 향해서 일방적인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집착인 거예요. 아니,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그 결론은 파탄이 났잖아요. 불을 질러가지고 부부를 죽이고 뭐 누굴 동생을 죽이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결론은 뭐냐면은 두 사람이 목적은 자기 나름 때는 집을 사기 위한 목적을 향해서 갔어요. 그 가는 과정에서 주위 사람을 돌보지 못했어. 옆에 사람을. 그러다 보니까 목적지에 도달해서 보니까 자기 뜻을 이루고 보는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생각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두 사람이. 예, 바뀌면서 그동안에 10년이란, 8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같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오면 과정에서 친정에도 소홀히 했고, 시댁 부모에도 소홀히 한 것이 나오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아니, 그게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건 그걸 목적을, 깨달음의 목적을 두고 가라 이거지. 깨달음을. 그러니까 앞만 보고 간 것이 결론은 내 주위 사람들을 마음이 많이 사게 하는 게 있다 이거지.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걸로 인해서 후유증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후유증이 그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결론이 여기서 그게 기름의 때와 같은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치 세속적인 물질을 향해서 집착은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 이거지. 그 아픔이.
그 이상에 상응하는 아픔이 따로 온다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왜냐하면 공안 상대로 했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상대로. 그 과정에서 바로 우리가 이제 그 누구의 진성의 노래 뭐 앞만 보고 가 뭐 그 가사 있잖아요. 그 무명상화를 그 다음에 상당히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산소에 가서 이게 뭐 무명상을만 하다 보니까 앞도 안 보이고 한번 앞집마당에 세 사람이 나와서 현당하고 왜 그 옛날에 꼰했던 사람 가수 있잖아요. 왜 그 왜? 아니 저기 가수 있어요. 그 왜 저 뭐 똑똑한 여자 부르는 사람 있잖아. 박진도하고 현당하고 세 사람이 친구래요. 친하답니다, 이 사람이. 아침마당에 셋이 무명 상태로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박진도하고 현당은 조금 이제 알려진 상태고 그때 진성은 전혀 알려져 않은 상태였어요. 거기서 지나칠 정도로 너무 하다는 표현을 막 쓰더라고요. 너무 그 가정 형편도 어려운 상황에서 살면서 이게 12년 무명하다 보니까 가정도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방송국에서 그날 어제 집에로 가서 아버지 산소로 갔대요. 아버지 산소, 막걸리 한 병을 사들고 와서. 근데 거기서 아버지가 이 가사를 이렇게 일러주더래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앞만 보고 가. 뭐 그런 가사를 막 일러주더래요. 그래서 바로 와서 가사를 써가지고서 자기가 거기다가 그걸 그대로 붙였대요. 그걸로 인해서 이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힘들 때마다 아버지 산소에 가면은 거기가 영감이 떠오른대. 그게 지금 전부 다 본인이 작곡한 노래들이 다 많잖아요. 예. 네. 그 다음에 작곡에 이걸 하나 공부한 적이 없다. 음악이 돼 있어요. 이게 저는 자기들은 모르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아버지가 그 사람한테 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세속에서는 이 가수들도 올라갔다 침체됐다 반복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다 욕심인 거야. 다 욕심입니다. 그 욕심이라는 것이 그대로 크게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는데 그로 인해서 아픔을 겪는 분들이 또 그만치 많이 이상을 따라요. 이 현실에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부처님께서도 이제 고민을 했던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목적을 향해서 근본 깨달음을 향해서 가다 보면은 그런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려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려움은 계속 잠재 있는 건 오는 거잖아요. 계속 오더라도 그 밑바탕을 들여다보고서 봤을 때는, 이게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맑아지면은 자기 스스로 그동안에 느끼지 못한 부분들을 자꾸 조금씩 이렇게 영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모르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부처님 말을 들었던 것이 그런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걸, 그때 말씀하는 게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씩 스스로 경에서 말씀한 부분들을 스스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야. 경험을 하면서 점점점 정진을 하다 보면은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보통 수자들은 이제 반개를 눈을 반눈만 뜨고 이렇게 정진하라고 그래요. 나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영. 그래서 청하선한테 가서 선생님 저는 눈을 감고 해야만 되는데 그랬더니 상관없는 게라고. 왜냐하면 반개를 뜨는 것은 수마 때문에 잠이 올까봐. 잠이 올까봐 반개를 이렇게 뜨는 거지 눈을 감고도 집중 상태면 잠이 안 오는 거니까 상관없다. 눈을 감고 있으면은 정말로 내가 뭔가를 보려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막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뭐냐면은 서서히 내가 마음이 조금씩 아까 기름때가 낀 것들이 벗겨져 나가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의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도 청하스님이 말씀했을 때
그때는 그런 경계까지 체험하지 못했을 때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정진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청하선이 말씀하는 것이 다 아닌 것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죠. 이런 부분을 몸소 직접 이렇게 체험해서 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그 과정에서 이제는 정말로 어떤 세속적인 부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 이런 거예요. 내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은 털끝만치도 어긋난이 없다는 걸 내가 스스로 이제 알면서 가는 거야. 그러면 시장 같은 데 그 전에 소문동에 신도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자비아 보살님이 이제 똥집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팔고 그랬었는데, 거기 가면 그 보살님이 굉장히 저한테 이렇게 극진의 대접을 해줬어요. 가서 앉아있으면은. 다른 분들은 뭐 사주는 게 없는데, 나만 가면 그렇게 잘했어요. 가만히 앉아서 시장 장사하는 분들 눈에 보이잖아요. 다 저기 먹고 살기 위한 일인데 다 거짓말하고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거짓말 한다는 것이 다 보이면은 절대 세상을 못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은. 장사하는 분들은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 알면서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생각이 이제 일반인들하고 자꾸 이제 다른 생각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다는 아니지만은 키 작은 사람들이 더 큰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많아요. 키 작은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셔요? 저작년인가 선거 때 교육감 선거할 때 그때 이제 아는 교수님이 그때 이제 자기도 청대 총장까지 하신 분인데 출마를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육감으로. 그래서 이제 북콘서트를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축사 좀 해달라고 저한테 축사 좀 해달래요. 그래서 가보니까 목사들만 나와 있어. 스님들은 딱 나하고 지원 스님만 둘만 있더라고. 전부 다 목사들만 다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제가 참 미리 이제 자료를 이렇게 해가지고 갔어요. 읽어야지 뭐 거기 가서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무조건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된다. 낮추지 않고 위에서 보면은 더 크게 보지 못하는 거고 자기 자신을 낮춰야지 더 자세한 것을 볼 수 있다. 낮춰라. 이제 그런 말을 이제 했는데 키가 작으면은 작은까지 더 멀리 봐요. 키 큰 사람은 위에서 이렇게 보면 멀리 못 보는데 앉아있으면 멀리까지 봅니다. 그래서 큰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나라는 요즘 무슨 회장 같은 분은 작년에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그분은 아들들을 경영에 들이세울 때도 가장 낮은 곳에서 이렇게 배워서 네가 경험해서 올라와라. 이렇게 교육을 했던 분이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아버지가 회장이고 사장이면 바로 뛰어 오르잖아요. 대학 졸업하고 낳고 군대 갔다 오면 그냥 막바로 상무로 막 올라와요. 이런 사람은 크게 전대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배웠던 사람들은 강업적으로 아니면은 갑질을 많이 합니다. 갑질을. 그러니까 왜냐면은 하부 조직에 있던 사람이 없을 때는 회사가 못 굴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부 조직에 일하는 분들의 심리를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 심리까지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지 위에서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세하게 할 수 있죠. 낮게 아니면은 살아오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더 이해를 하고 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뭐 한치도 못 나오고 지금
이것은 그러니까 그래요. 먼저 지금 여기 뭐 자리에 계신 분들 그동안 뭐 4, 50년 이상 다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면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에 와서 보면은 실제로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름으로 내 자식이다, 내 손자라고 하지만은 과연 내 뜻대로 자식들이 따라주고 내 말을 듣고 있냐 이거지. 절대 그건 아닌 겁니다. 이런 삶은 실제로 100년을 살았다 해도 무의미한 삶이 된다는 거지. 저는 저희 어머니가 어디서든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저놈은 출가기를 참 잘했다. 그전에는 내가 너무 아파서요. 그 용화사 있을 때는 너무 몸이 한 번은 안 좋아가지고 정말 사경에 헤맨 적이 있어요. 그 한강 성심병원의 그 의사분이 구리간이 있을 때 지금 옛날에 남궁병원 있잖아요. 남궁병원. 그게 일과 이과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 일과에 그 남궁원 지금 저쪽으로 갔잖아요. 그분하고 같이 구리간으로 같이 근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청주라고 그러니까 그 내가 아는 의사가 청주에 그 있는데 그분을 찾아가서 약 처방을 받으세요. 여기까지 오지 말고.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잖아요. 찾아갔는데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니까 내가 무슨 약을 얘기해도 그걸 그런 약이 있었냐 그러면 책을 한책 두꺼운 걸 한짝 또 뒤집어서 그걸 찾더라고. 약을 처방을 했는데 그걸 먹었는데 바로 목록하게 딱 쓰러졌어요. 얼마나 약을 세게 줬는지 산삼보다 더 셌어. 그러니까 그때의 주지가 얼굴이 노랗다 하얗게 변하니까 겁을 먹은 거예요, 양반이. 겁을 먹어가지고는 거기 있던 사자들 보고 야, 얘가 이게 다린 것 같다, 야. 나는 이게 들리잖아요. 쓰러져 있어도 얘 빨리 좀 손가락 좀 보내라고. 손가락 빨리 택시비라도 빨리 보내라는 거예요. 손가락에 죽으라는 거예요. 예. 네. 아, 그때 참 황당했죠. 어떻게 뭐 그때 기운이 없으니까 목내는 상태도 앞도 잘 안 보이는 상태, 귀만 뭐 들리는 거라. 택시 불러줘가지고 속가로 갔어요. 그래서 가서 한참 방에 이제 누워있다 보니까 정신이 소리 깨나더라고. 그 약을 다시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지. 그래서 이제, 내가 인연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가서 이제 목숨을 끊으려고 내 방에 있는 쓰던 방에 들어앉아가지고 문을 잠가가지고 밥을 안 먹으려고 그랬어요. 밥도 안 먹고 여기서 끝내자. 더 이상의 많은 분들을 폐를 끼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이제 포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그냥 그 밥 가지고 와서 방문 앞에서 막 두드리면서 그 얘기만 눈물이 막 나와서 내가 더 이상 말을 못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게 뭐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절로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가지고 신도들한테 얘기하니까 간부들이 몰려왔잖아요. 간부들이. 올라와서 그 방문 앞에 와가지고 젊은 스님 여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막 애원을 하는데 안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난 그때 생각하면 눈물이 막 나와가지고 얘기를 못해요. 참 그때 힘들게 그런 상경을 헤매면서 약도 다 포기해버리고 일주일 동안 방구석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굉장히 몸이 뭐 야일대로 야인 상태에서 그때 나이가 이제 젊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신도분들이 막 그냥 살려야 된다고 그래가지고서 그때 막 침도 막 맞는 데를 데리고 별변 다 끌려 다녔어요. 나는 묘하게도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때마다 묘하게 이게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요. 참 신기하게. 그래서, 내가 출가한 그 목적이 이제 어쨌든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 이제 내 출가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도 항상 그 생각은 이제 버리지 못하죠. 그렇게 많은 분들을 통해서 순간선고를 이렇게 살려주는 분이 나타나요. 묘하게도.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그 산삼 있잖아요.
그 사람을 그 연창에게 만나가지고 몇 조각을 더 이제 얻어왔죠. 이제 거기다 이제 불전함이 있는데 거기다 거기 보살님 한 분 있어가지고 이제 돈을 이렇게 어떤 그 회장님이 그 사장이 알겠습니다 하고 밖으로 나가더니 유만치 잘라가지고 왔더라고요. 유만치를 이게 가격으로는 몇백만이 될 것 같아. 그걸 쑥쑥쑥 잘라가지고 주더라고. 아, 그걸 먹었더니 뭐 그냥 뭐 지금도 생각나요. 근데 거기서 달래지를 못해. 고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간 어려울 때마다 항상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뜻은 이제 우리가 세속 생활하면서 뭐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항상 마음에서는 깨달음을 향한 그 마음의 끈을 놓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것이 그 내가 목적이 딱 설정된 사람은 항상 그 목적을 향해서 부단히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것이 정도의 보살님. 다른 어떤 물질적을 향해서 가는 건 그건 끝이 있잖아. 실체가 없는 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주위에 상처를 많이 주는데 그냥 내 길을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뭐 시기가 싫다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내가 목적에 갔을 때는 그때는 그분들이 다 옛날 그 보는 그 어떤 눈빛이 다 달라요. 우리 문중에서도 그전에는 막 그냥 저한테 막 말을 막 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누구도 저한테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막 하는 사람이. 지금 그걸 알기 때문에. 왜냐면 책을 그전에 막 그 지금 대형사 같은 데도 막 임재로 강의한 것도 막 박스를 막 갖다 놓고 막 이랬는데 큰 스님이 가끔 얘기를 해주니까 이 문중에서도 저한테는 막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과정에서는 그 사람들이 뭐 같이 뭐 안 어울린다고 싫은 소리한테는 많이 했었지만은 내 목적을 향해서 아주 뭐 목적을 다 간 건 아닌데 아직도 멀었죠. 멀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어렵 같은 경우에 지금 임재록은 아무나 강의를 못한다고 알려졌어요. 이 절집에서도 임재록을. 근데 그 강의에서 책으로 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알려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막 여기를 못하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한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세속적인 아무리 이러려고 하더라도 이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더 주위에 아픈 일들이 더 많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만 너무 많이